못해도 3분의 1, 적어도 3분의 1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다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심하면 진짜 절반도 먹고 들어가고. 음. 자, 드디어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 쪽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조건문, 반복문 쪽으로 이제 넘어왔고요. 자, 조건문, 반복문 중에서 제가 반복문 먼저 작성을 해놨네요. 자, 반복문은 포문하고 그다음에 while문이 있죠. 포문하고 이제 while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만 좀 알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포문 같은 경우도 그렇게 모르시지 않을 거고. 자,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자, 포문 생각보다 그래도 만만한 녀석은 아닙니다. 예. 참 귀찮게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써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포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법이 포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괄호를 하죠. 괄호를 딱 해놓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세 가지의 값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초기값, 포문 안에서 사용할 그 변수 초기값을 설정하게 되고요. 정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초기값은 얼마, 그 다음에 조건은 그 범위 설정이죠. 내가 반복을 하기 위한 그 범위를 설정하는 조건, 그 조건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텝을 1씩 증가시킵니다. 초기값을 계속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그 값보다 작다면 계속해서 반복을 시키는 거죠. 자, 포문은 보통 내가 범위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명확하게 어디까지 반복을 할 거다 라는 거를 내가 정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으면 끝이 어딘지 모르면 반복의 끝이 어딘지 모르는 경우 물론 알 수도 있죠. 알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내가 그거를 명확하게 코드로 내가 정의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while문을 쓰셔야 돼요. while문. 그래서 내가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은 while문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범위를 잘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for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코드를 짤 때 그 반복문 중에 이제 for문을 이용할지 while문을 이용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때 보통 그 대상이 되는 값이 보통 그러니까 배열, 어떤 나열돼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런 스트링, 문자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보통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다음에 꼭 반드시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따라오는 게 포문이에요. 결국은 내가 반복시켜가지고 꺼내서 써야 되거든. 그죠? 나열되어 있는 값들은, 나열되어 있는 객체들은 어쨌거나 내가 쓰기 위해서는 하나씩 꺼내서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런 배열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나오면 포문을 쓰게 된다라는 거를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돼 있다라면은 while문보다는 포문이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배열이나 이런 것들은 길이 값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보다는 포문의 사용 빈도가 더 높아요. 그런 값들이 대상이 됐을 때. 그래서 배열이 왔다 그러면 뒤에 포문을 이제 써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포문은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값이 이렇게 딱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괄호가 들어가죠. 괄호가 들어가고 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코드가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포문을 빠져나오고 종류가 되는 거죠. 포문 여러분들 그래도 포문 익숙하시죠? 그죠? 포문이나 if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처음 배웠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얘만큼 또 속 썩이는 녀석이 없었습니다. 그죠? 진짜 프로그래밍 언어 처음 배울 때 이 반복문, 이 포문, 이거 되게 진짜
많이 괴롭히는 이제 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해하고 이제 알게 되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크게 뭐 별거는 아닌데 예, 처음에 많이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이제 예, 순서들에서 이제 나타내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이제 예, 초기 예, 화문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건 예, 들어가고 그래서 조건 이제 본 다음에 예, 조건 true면은 이제 문장 실행하고 그다음에 스텝 올리고 그리고 또 조건 확인하고 문장 실행하고 스텝 올리고 그러다가 조건식에서 더 이상 예, 그 범위를 이제 벗어났다고 하면은 예, 펄스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오고 예, 끝나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포문이 뭐 이렇게 딱 기본적인 포문이 또 있고 그다음에 또 향상된 포문이 또 있어요. 향상된 포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향상된 포문을 사용하면은 좀 더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서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PPT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뭐 안 나와 있어도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웹에 가서도 쓸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문은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 그냥 반복문 조건문 뭐 이거 상관없이 그냥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일단 순서를 정했었네요, 제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건 조건문인데 if문 이거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if문 같은 경우는 뗄래 뗄 수 없는 여러분이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절대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예, 그런 조건문이죠. 자, 그래서 if문이라고 하고 자, if문은 이제 이렇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if 해놓고 조건식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 조건식에서 참이냐 펄스냐 참이냐 거짓이냐 예,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실행할 거냐 말 거냐 예,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예, if문입니다. if문은 이제 기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다중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예, else라는 구문을 같이 또 쓰게 돼요. 예. 그래서 if, else 해가지고 조건식에 따라서 true일 때만 내가 뭔가 할 게 아니라 false일 때도 내가 뭔가 작업을 해줄 거다라고 그러면 저렇게 if, else를 사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아니면 저거 뭔가 이분법적으로 내가 뭔가 제어를 해야 돼. 예, 그럴 경우에 if, else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문장이 실행된다는 거. 지금 뭐 윤년도 구했는데 뭐 지금 다 썼는데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while문입니다. 물론 이제 if문 같은 경우 뒤에 안 나오나? 안 나오네. if문 같은 경우는 if else라고 했지만 여기에 else 해놓고 또 추가적으로 조건을 계속 넣을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조건들, 다중의 조건들을 넣어서 예, 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조건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만족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도 실행될 것처럼 짜요. 그래서 얘는 왜 실행 안 되죠? 조건이 맞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위에서 조건이 맞아서 딱 실행됐으면 끝난 거야. 그 밑에 else들은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중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if문은. 조건을 다중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다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래서 뭐 5개의 조건 중에 2개를 만족한다고 해서 그 두 조건에 맞게 다 문장들이 실행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가 맞으면 걔 실행되고 끝나는 거야. 그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else를 이용해서 만약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문법은 틀리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실행 오류가 나는 거죠. 예.
문법 오류, 즉 컴파일 오류는 내지 않지만 그렇게 좀 잘못 짜면 나중에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봤는데 결과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예상했던 건데 이렇게 안 나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while문. 자, while문도 나왔습니다. while문. 자, while문은 딱 while문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무한 루프죠. 일단 대표적으로 딱 그냥 떠오르는 거가 이제 무한 루프. 예, 그래서 잘못 짜면은 계속 그냥 무한적으로 그냥 계속 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뭐 포문처럼 반복하는 거는 맞는데, 얘는 조건이 그냥 하나 들어가면서 그냥 그 조건에 맞으면 계속해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조건을 내가 잘 짰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또 그런 조건이 애매해서 일단은 계속 반복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반복을 시키되 항상 여러분이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뭔가 코드를 작성해놔야 돼요.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코드를 어쨌든 여러분이 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포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건식에서 범위나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까지만 돌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while문은 그런 범위를 지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건으로 해서 이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예, 내가 나중에 빠져나올 그 코드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무한루프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법은 보면 더 간단하긴 합니다. 그냥 while 쓰고 그냥 여기 true, false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true, false에 대한 어떤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을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장, 이 실행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순서대로 보면은 조건을 확인한 다음에 true이면은 계속해서 실행하는 거고, false이면은 빠져나오고 끝나는 겁니다. 옆에 이제 그 예시 제가 만들어 놨는데, r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놨고, 그 다음에 r이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조건을 넣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r은 1이기 때문에 1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true야.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될 거란 얘기죠. 그럼 무한 루프에 빠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항상 그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코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증가시키는 코드를 넣던지, 뭐 if문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 조건일 때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에다 뿔뿔 들어갔죠? 증감연산자 사용해가지고 1씩 증가시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씩 증가시키게 해서 나중에는 10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런 식으로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코드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 요거 말고는 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하던 대로 해서 실행 코드 작성하고 반복시켜주고 그런 작업들을 그냥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무한 루프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빠져나올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 그래서 그런 코드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while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do while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do while문. 자, do while문은, 자, 여기 이제 뭐 똑같은데 작성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예시로 해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시로 해서 보고 이제 딱 보시면 문법은 이렇게 돼요. do while문이라고 해서 do라는 이 예어가 이렇게 하나 추가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 코드는 이렇게 괄호 해가지고 이 do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while문이 뒤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do while문이라는 거는 문법 구조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존의 그 while문하고 봤을 때 뭔가 약간 좀 거꾸로 된 느낌이 들죠? while문이 뒤쪽, 조건과 while문이 뒤쪽에 있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점은 뭐냐면 일단 무조건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뭐든 간에 한 번은 실행한다. 예, 무조건 한 번은 실행시키는 거. 예, 그런 작업을 그런 코드를 짜야 될 때 do while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내가 뭔가 어떤 코드를 반복을 시켜야 돼. 근데 이게 조건이 그러니까 i가 20보다 크면 실행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갑자기 생각했던 게 갑자기 훅 날라갔어. 아이씨 뭐야. 하여튼 뭐냐면 이제 상황이 어쨌든 이 조건을 어 만족하지 않은 상황들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한 번은 실행해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i 값이 20보다 크다. 이 조건을 아예 처음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어떤 처리를 한번 하긴 해야 돼. 어떤 처리를 하여튼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은 실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do while문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while문을 썼을 때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예 한 번도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겠죠. 근데 내가 한 번은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에 관계없이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코드를 내가 짜야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do while문을 활용하시면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do while문. 그래서 do 쓰고 괄호 들어가고 자,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실행 코드가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do 다음에 오는 거예요. do 다음에 이렇게 조건이 뒤에 있고 자, 그래서 while문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면 do while문도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와 컨티뉴라는 예약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반복문에서는 이 두 개의 예약어가 빠지면 또 안 되겠죠. 그죠? 얘네 반드시 또 있어야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 뭐 아실 겁니다. 자,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쓰는 거. 가장 가까운. 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다 나가는 거 아니고 자, 요것도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뭐 이중응, 삼중 해가지고 폼은 뭐 막 쓰고 있는다고 치면은 이 브레이크라는 거 썼을 때 이게 다 나가는 줄 알아. 막 그러고 다 나갔는데 왜 종류가 안 되느니 또 막 그러시는데 그냥 가장 가까운 거 하나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예.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사용을 하죠. 브레이크 사용 안 하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 뒤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컨티뉴. 자, 컨티뉴 같은 경우는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티뉴는 종료가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는 어쨌거나 가장 가까운 반복문이니까 얘죠. 얘를 그냥 나가버리는 거고요.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고 컨티뉴는 실행문이 쭉 실행하다가 i가 3보다 작아? 그러면 컨티뉴 딱 실행을 하면서 얘가 왜 여기 있지? 딱 실행을 하면서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그냥 가서 다시 이렇게 실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행하다가 어떤 조건이 되면 그 하위에 있는 코드들은 실행시키지 않고 내가 다시 반복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 컨티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실행하다가 쭉 코드가 실행되다가 컨티뉴를 만나면 다시 반복문으로 가. 그래서 다시 쭉 실행하는 거예요. 또 만나면 또 가. 이러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은 바보가 되는 거긴 한데, 그죠? 우리는 어떡하라는 얘기야, 알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밑에 있는 코드들, 다음에 오는 코드들이 실행되지 않고 바로 또 while문으로 가서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continue라는 이제 예약어를 사용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두 개를 같이 외워 놓으시는데 브레이크는 가까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 컨티뉴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으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외워 두시면 뭐 없어요. 다른 거. 이게 끝이야. 이렇게만 딱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연습을 해야죠. 연습. 예. 코딩 연습을 통해서 정말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딱 넘기시면 돼요. 브레이크는 빠져나가는 거, 컨티뉴는 돌아가는 거.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6분이죠? 예, 그래서 57분이네. 예. 한 10분까지 쉴게요. 기록을 다시 시작. 자, 브레이크랑 이제 컨티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제가 이제 코드를 좀 이렇게 넣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실 때 같이 보실 때 코드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브레이크랑 이제 컨티뉴, 자, 이 두 가지 잘 알아놓으시고요. 브레이크는 또 그래도 잘 쓰세요. 브레이크는. 예. 근데 컨티뉴는 또 그 사용하는 빈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잘 까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잘 알고 있으면은 또 유용하게 진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야? 이거는 뭐 또 예시로 해서 또 넣어놓은 거니까 뭐 컨티뉴에 대한 부분을 또 넣어놨네요. 이거는 뭐 이것도 이제 뭐 포문에서 아까 이제 와일문 이거 와일문에서 보여드린 거고, 포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실행되다가 그냥 가까운 포문으로 해서 다시 실행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코드들을 계속 이렇게 넣어놨네. 뭐 이거는 라벨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뭐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 자, 스위치 케이스문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가장 좀 적게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뭐 다중 조건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반복문은 아니고 이제 조건 쪽에 이제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선택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이제 뭐 이런 부분이에요. 보면 이게 원래가 예전 버전, 그러니까 1.7 이전에는 이렇게 인트 계열만 비교 대상이었어요. 인트 계열만. 그래서 여기 스위치 케이스문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대상이 되는 그 값들이 지금 19, 8, 7 쭉 가죠. 자, 이 정수인데 이렇게 이제 인트 계열 쪽, 정수 계열 쪽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실행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선택문이었는데 1.7, 그러니까 자바 7 버전 이후부터는 이제 스트링 계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뭐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코드로 놓고 보시면 조금 이만큼 보시면은, 자, 스위치 문법은 이렇게 돼요. 스위치 들어가고 괄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조건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결과 값이, 여기에 맞는 그 결과 값이 그 값에 해당하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쭉 써주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95라는 i가 95라는 값을 갔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지금 보면 뭐 10으로 지금 나누고 있네요. 그죠? 10으로 나눠 가지고 하게 되면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9, 10으로 나누면 9. 인트형이기 때문에 9. 뭐 이렇게 5 이렇게 나올 건데 잘라 먹고 9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산된 결과는 9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거, 자, 10이냐? 아니죠.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실행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냐 했을 때 맞아요. 그렇죠? 실행 결과가 9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끝에 브레이크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라는 거를 다 빼버리게 되면은 실행할 때 내가 9라는 값이 이게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되거든요. 그럼 쭉 실행되고 나서 브레이크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 여기서부터 밑으로 8번, 8, 7, 6까지 해가지고 이 코드들이 그냥 다 쭉 실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브레이크를 작성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값에 해당하는 코드만 실행하고 끝나버릴 수 있게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는 반드시 이 브레이크라는 이 예약어를 사용을 해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빼먹으시면은 그냥 쭉 다 실행돼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쓰시려고 그러면 안 되고 몇 번 좀 연습 좀 해봐야 돼요. 책에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 PPT에 이렇게 예시로 있는 것들이라든지 직접 한번 이클립스를 쳐가지고 실행 결과를 꼭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손에 익어요. 머리로만 이제 딱 보시고 눈으로만 보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연산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PPT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이거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수학 시간에 이제 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왜 갑자기 뭐 등차 수열이 나오느냐, 등비 수열이 나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네 이런 등차 수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직을 구현할 때 어떤 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또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그런 경우에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알면 무조건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그런 역량을 우리가 좀 키워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소개를 좀 한번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놨는데, 우리가 등차 수열 같은 경우 일단 보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수학 시간에 아마 기억나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에 어떻게 할까? 1, 3, 5, 7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뭔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규칙이 뭐냐면 여기가 2씩 증가하고 있구나. 그죠? 2씩 증가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랬을 때 이렇게 2씩 추가하다 보면은 그 다음 값이 9인 거를 알고 그 다음 값이 11인 걸 알아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100번째에는 바로 나오나요? 바로 안 나오죠. 그죠? 100번까지 더해 가야 되나? 그죠? 내가 10번째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0번째 값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10번째까지는 어쨌거나 내가 이렇게 해보면 돼. 2씩 더하고 더해서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얼마라는 거를 10번째는 어떤 값일 거라는 거를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0번째다 그러면은 만약 뭐 80번째다 뭐 이래 버리면 바로 구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바로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서 이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이제 뭔가 구할 때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증명을 한다고 하나요? 증명을 이제 해놨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그 유명한 누구지? 하여튼 되게 어릴 때 되게 뭘 이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어쨌든 뭐 저도 식만 가지고 공부하지 이걸 누가 만들고 막 역사적으로 막 이렇게 가진 않기 때문에 좀 짧아요 저도. 자, 그래서 이제 공식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공식이
이렇게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몇 번째 항의 값을 알고 싶으면 일단 공차 이게 이제 공차거든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 2씩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D는 2가 되는 거예요. D는 2가 되는 거고 A는 첫 번째 항의 값을 의미해요. A는 첫 번째 항의 값. 그래서 아까 우리가 1, 3, 5, 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진행을 했다면 첫 번째 항은 1이 되죠. 그렇죠? 자, 1이 되니까 1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n-1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n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의미해요. 자릿수. 첫 번째 자리냐, 두 번째 자리냐, 세 번째 자리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될지 이게 궁금하다 그러면 첫 번째 항 1에다가 그 다음에 n-1 그러면은 얘가 1, 2, 3 그러니까 세 번째 항이니까 세 번째 3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1에 요 곱하기예요. 1 이렇게 돼가지고 2가 되면서 1은 2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잠깐만 2니까 4가 되는데 잠깐만 얘가 n-1이 지금 이게 그거가 아닌가? 1에다가 곱하기 그냥 1, 2, 3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하나, 둘, 셋, 3 세 번째고 플러스 공차가 2 그러면 3에다가 플러스 2에서 5 요거 좀 n-1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0의 개념부터 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뭐 순서를 이제 인덱스를 했을 때 그냥 1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래서 이때는 이제 n-1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릿수 그냥 n만 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첫째 항이 1 그리고 세 번째 자리가 자, 세 번째 자리의 값을 알고 싶어. 그래서 3 그리고 그 공차가 2니까 2를 더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5가 나오죠.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는 5라는 값이 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항에다가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고 내가 만약에 1, 2, 3, 4 네 번째에 있는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일은 4에다가 플러스 2에서 잠깐 또 틀리네. 1, 2, 3, 4 4 들어가고 첫 번째 항이고 4에다가 6이 되네? 잠깐만 이거 뭐지? 1, 2, 3, 4 잠깐만 이상하다. 매번 하던 건데 뭘 착각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4에서 6이 나오는데? 6이 나오지? 자, 첫 번째 항이 1이라서 그런가? 아닌데? 그러면 그러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상하다. 뭐지?
뭐였지? 왜 이게 자꾸 안 되지? 잠깐만. 어씨. 아, 2, 4, 6. 아,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 잠깐, 이상한데? 오씨. 뭐지? 이 마이너스 1을 하는 게 맞나? 근데 좀 이상한데? 아까 전에 안 됐는데? 이상하네? 아, 식을 내가 잘못 썼나? 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하다. 이게 제가 등차 수열이랑 이거, 이상하네. 요걸 일단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일단 규칙이랑 이런 거를 왜 안 풀리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 다음에 제가 항상 이제 내드리는 과제가 있는데, 잠깐만, 왜, 예. 좀 오래됐다고 내가, 어, 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참. 자, 일단,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후에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그리고, 일단 이게 식은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증명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나와갖고 좀.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자, 요건 이제 프린트인데, 우리, 그 콘솔에다 출력할 때, 프린트 ln 해가지고, 어떤 문자의 어떤 결과를, 출력해서, 예, 그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 프린트가 종류가, 이것도 그냥 딱 우리가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자, 프린트까지만 있고, 프린트 ln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메서드는 그냥 줄바꿈하지 않는 거, 예, 줄바꿈하지 않고, 그냥 쭉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 쭉 출력되는 거. 그래서 가끔 이제 이 프린트 ln이냐 프린트냐 이걸 이제 잘못 쓰셔가지고 저랑 이제 코드 칠 때 저하고 이제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이렇게 당황하시던 이제 그런 학생분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프린트를 쓰느냐 프린트 ln을 쓰느냐에 따라서 콘솔에 이제 이게 출력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엄연히 예, 다른 겁니다. 프린트와 프린트 ln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 줄을 자동으로 바꿔주느냐, 바꿔주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프린트 F라는 녀석이 있어요. 프린트 F. 프린트 F라는 애가 있는데 이 프린트 F라는 거는 미리 일단 포맷을 이제 문자열로 미리 그 포맷을 딱 지정을 해놔. 그리고 거기에 변수로서 뭔가 이제 예,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예, 값을 넣어서 출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리 포맷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출력할 포맷을.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s, %d, %f 자 이런 이제 값들이 표시하는 값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문자열로 나타내는 거냐, 문자열의 값이냐, 아니면 이제 정수의 값이냐, 아니면 이제 뭐 실수의 값이냐.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이제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실제 사용할 때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포맷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이 땡땡, 이름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놨죠.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이제 변하는 그 변수값, 나이와 이름 있죠. 여기는 이제 뭔가 값이 변경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값을 순서대로 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나중에 출력될 때 30이 여기 출력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여기에 출력되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을 출력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런 플러스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복잡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예 문자열 안에 하나의 포맷으로 지정을 해놓고 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거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i라는 값을 여기서 정수니까 %d라는 걸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콤마 찍고 i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덜 복잡하게, 예, 좀 파악도 쉽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변수들이 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복잡해지죠. 지금은 두 개밖에 없지만 이게 세 개, 네 개로 늘어난다고 치면은 더 복잡해지고 더 이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프린트 F라는 걸 사용하면 그냥 이 포맷 안에, 예, 그냥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작성되는 거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그 출력 내용들이 나올지를 좀 더 명확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또 %d 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면, 예, 얘랑 똑같은 이제 그런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면 이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보는 게 더 깔끔하고 더 파악하기가 쉽죠. 자 물론 이제 이게 더 귀찮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해서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뭐 편한 대로 해서 쓰시면 되긴 해요. 뭐 이런 부분들이야 뭐 얼마나, 예, 뭐 효율적으로 뭔가 이제 성능적으로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타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프린트 F가 편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게 난 더 편하다 그러면 뭐 이걸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프린트 출력하는 게 이렇게 또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스케이프 문자가 뭐가 있을까요? 또 여기 쭉 보니까 이거 내가 뭐 설명.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 요것도 이제 한번 이제 언급은 드렸었는데, 교재에서 이제 쭉 지나갈 때 한번 이제 확인을 해봤었죠.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 요것도 뭐 하는 건지, 예, 어떻게 이제 쓰는 건지,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이게 W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슬러시예요. 역슬러시. 예, 키보드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예, 키보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정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저도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자주 사용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문자열 내에 표현하는 거, 큰 따옴표를 문자열 내에 표현하는 거, 또는 내가 슬러시나 이런 것들을 내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그래서 앞에 이 역슬러시를 딱 써주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값을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문자열에서 사용될 때 전혀 영향받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그 기능을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역슬러시를 딱 줌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프린트 출력 시 뭐 줄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문자 안에서 이렇게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줄 바꿔주는 거라든지, 그래서 여러 이제 기능들이 있고요. 웹상에서는 이제 쓰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사용됩니다. 예, 나머지는 그렇게 사실 현실적이진 못하고
요 두 개가 사실 좀 여러분이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냥 이클립스에서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이렇게 문자열 안에서 부득이하게 저 따옴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들이냐면은 뭐 가끔이기도 하고 뭐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뭐냐면 자바 쪽에서 내가 클라이언트 쪽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때 나는 이렇게 앵커라는 A라는 앵커 태그를 내가 뭐 전달을 이제 해서 출력시키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랬을 때 이 앵커라는 태그 자체의 이제 문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뭐 여기 이제 뭐 네이버라고 해볼까요? 우리 거 해야지. 한경닷컴이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닫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링크 뭐 이게 한경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데 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자, 큰 따옴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바가 어쨌든 구별을 할 수가 있어. 큰 따옴표에 이 큰 따옴표에 끝나는 따옴표는 여기 있어. 딱 맞아. 그리고 작은 따옴표도 여기 있고 얘의 끝나는 게 여기 있어. 딱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될 때가 뭐냐면 자,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걸 이렇게 써버리면 도대체 어느 게 얘가 얘의 끝에 해당하는 애가 옌지 막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야. 얘가 얘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써주면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끝내면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 HTML 태그 안에서도 또 그 따옴표를 또 중복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 이 안에서 여기서 지금 뭔가 생각하려니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막 써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는 보면은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커테이션 안에서 또 내가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또 내가 또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큰 따옴표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뭐냐면 HTML 쪽에서도 어쨌거나 작은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해놨으면 그 안에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오류가 안 나. 근데 자바에서 보면 또 이렇게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렇게 오류가 나는 상황이 되고 표현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자바에서 이렇게 딱 작성을 해봤더니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배운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게 이제 끝나는 거죠. 이런 용도로 많이 써요. 이스케이프 문자 쓸 때 웹에서는 이게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발생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야 이거 해도 뭐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넣으면 해결되는데 또 작은 따옴표 안에 내가 또 큰 따옴표를 넣어서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런 식으로 이스케이프 문자를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은 해결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동규 씨가 뒤쪽인가요? D랑 더하는 거였 곱하는 거였나? 내가 지금 PPT에 식을 그럼 잘못 써놨나 보다. 어쨌든 제가 그거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 한 거의 뭐 자바 수업을 뭐 1, 2년에 진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바꿔야지 했던 건데 수정 안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계속해서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쵸 시기 맞아.
자, 일단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로 해서 딱 표시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상 없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표현하고 또 큰 따옴표를 표현하는데 이때 그냥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이스케이프 문자로 해서 문자열에서 요거 진짜 그냥 딱 표현할 때 내가 문자열이라는 거를 나타내기 위한 큰 따옴표가 아니라 정말 그 문자열 자체에서 큰 따옴표라는 거를 정말 그냥 문자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뭐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케이프 문자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중복적으로 이제 작성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스케이프 문자를 쓰게 되면. 자, 요거 이해 가시죠? 자, 이거 무슨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뭔가 중복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원래 이제 얘가 문법적으로 이제 우리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가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만약에 저걸 이제 해본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에 대한 이거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그냥 둘 다 그냥 똑같은 거야. 다만 이제 저렇게 중복적으로 사용할 때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넣던지 아니면 이걸로 했으면은 작은 따옴표를 쓰면 그 안에 또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넣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만 해주면 되거든요. 중복적으로 이제 사용될 때. 근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아니죠. 자바는 이제 딱 명확하게 얘가 두 개가 다르죠. 표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어쨌든 두 개 들어가고 이게 하나짜리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여기 또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오류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케이프 문자 이용해서 처리를 해주시면은 된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렇게 중복되면은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구별해가지고 넣어주시면은 해결이 되는데 자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자바스크립트처럼 저렇게 좀 더 유연하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또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스케이프 문자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스케이프 문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키보드로 입력받기라고 해서 이 스캐너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웹 개발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스캐너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뭐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자바 스탠다드만 이렇게 교육을 받아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저 스캐너라는 거를 어쨌든 사용을 해보셨을 건데 얘는 그 입력받기, 그러니까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한 이제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웹 개발을 하게 되면 키보드로 입력받기 위해서 하는 작업은 HTML 쪽에서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캐너란 객체는 사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또 입력받는 거에 대한 게 이게 보시면 이 밑에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IO 쪽에 있는 이제 그런 객체들인데 얘네들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가 읽어드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인풋 스트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면은 객체를 이제 만들어내고 하는 뭐 이렇게 읽고 하는 작업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걸 조금 이제 간단하게 입력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스캐너라는 이제 객체예요. 자, 이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냥 키보드로 입력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로 뭔가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이제 테스트용으로 해서 값을 좀 입력시켜서 뭔가 실행시키게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이제 객체고 얘는 뭐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자바에서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테스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진짜 내가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뭐 이렇게 딱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뭔가 내가 화면상에서 뭔가 딱 값을 입력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돌아가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간편하게 제공하는 거, 입력받는 걸 이제 제공해 주는 게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스캐너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객체는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될 객체는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좀 해볼 수 있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우리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했을 때 얘를 좀 이용해서 테스트하듯이 좀 테스트 개념으로 해서 사용을 해보면 뭐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스캐너의 스캐너, 얘 변수명이죠, 얘는. 그다음에 new라는 키워드 이용해서 객체 생성하고 이 시스템 in이라는 거는 키보드로 이제 입력받게 해주는 그런 객체예요.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읽을 때 next로 읽냐, next line으로 읽냐, 어떤 타입으로 해서 읽어 드릴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메소드가 종류가 이렇게 이제 제공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또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여기 lib year print라는 이제 메서드 이용해서 2025부터 2035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내가 진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값을 입력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에 내가 값을 입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실행시켜 놓고 내가 값을 입력해서 처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스캐너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바로 안 나와 이렇게. 여기는 잘못. 자바점 유틸의 스캐너. 제가 임포트를 잘못했네요. 유틸에 있는 스캐너고요. 그래서 점핑.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next int 이렇게 이제 입력된 값을 이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개의 값을 받아야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 2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이게 이제 실행될 때 그 콘솔에서 입력하라고 이제 딱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입력하면 그 다음 게 또 실행되고 그 다음 게 실행돼서 이렇게 딱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딱 실행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좀 뭔가 안내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럼 여기에 뭐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딱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원하는 연도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나는 2000년도부터 엔터 치고 2025년까지 해서 엔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력 받아가지고 실행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while문 안에다가 이제 얘네들을 넣어놓고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입력받고 결과 실행하고 입력받고 결과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캐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올려놓을게요. 자, 50분인데 일단 오전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도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쉽게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 이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